안녕하세요. 양자론 2교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1교시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리드베리 공식이 막 신통방통하게도 그 수많은 선스펙트럼의 파장을 식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한 것이 이상했는데, 그 리드베리 공식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나왔죠.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으로 이제 미시세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의문이 생겼다. 그것이 마치 17세기에 케플러가 타원 궤도를 발표하고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케플러 법칙을 발표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나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보호의 세 가지 가정이 왜 성립하는가? 왜 성립해야지만 하는가? 그리고 미세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였죠. 이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성 이론,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달랐습니다. 특상대성 이론은 누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일거에 해결했죠. 한번 해결했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렸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미세계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풀어서 겨우겨우 풀고 난 다음에도 정말 풀었는지 어쨌는지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미시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세계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자의 내부세계라고 그랬죠. 원자의 내부세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로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내부세계는 절대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관찰할 수가 없는 세상에 대한 자연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세상이고 우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광전효과, 콤프턴, 산란, 드브로이, 물질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세계와 거시세계, 미세계를 기술할 때 혼란되었던 것은 미세계는 아주 다르다. 거시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시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거시세계하고 달라서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됐습니다. 그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이중성과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학기 동안에 물리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세계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시세계가 존재하는 대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은 입자 때문에 생겼든지 아니면 파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자와 파동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간단한 게 있습니다. 입자는 뭐냐면 움직일 때 질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야구 플레이를 하면 야구 공은 입자이겠습니까? 파동이겠습니까? 이건 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야구공이 날아가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야구공의 질량이 야구공과 함께 날아가죠. 자, 그럼 그 당연한 게 그게 도대체 왜 문제냐? 왜 그러냐면 이 자연에 있는 대상은 전부 입자 또는 파동인데 파동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은 이동할 때 질량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실은 파동을 배웠죠. 파동은 어떻습니까? 매질의 진동만 전달되죠. 매질이 바로 질량인데, 질량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에서 배운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자, 요게 지금 파동이, 물결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사실은 물 분자 하나하나가 요 가운데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위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진행하는 게 아닌데 그때 움직이는 모습만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입자는 질량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고 파동은 질량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떤 무엇이 있으면 입자인지 파동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질량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직접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놈이 질량이 직접 이동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느냐?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을 딱 보고서 그 사람이 예쁜지 미운지는 어떻습니까? 또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면 금방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착한지 또는 못됐는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면 바로 합니까? 네,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질을 보고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직접 보고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자의 경우에는 봤더니 그 현상에서 선운동량이 보존되면 그것은 두 개의 입자가 만나서 충돌했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선운동량이 보존되면 그건 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파동은 또 어떻게 하느냐? 두 파동이 만났을 때 간섭과 회절을 일으키면 그것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오는데 두 개의 구멍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줄이 두 개로 생겼다면 떨어진 곳이 두 뭉덩이가 생겼으면 이건 입자의 성질이고, 여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두 뭉덩이가 생기지 않고 여러 뭉덩이가 생겼으면 이건 파동의 성질이다. 이게 바로 간섭문이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어떨까? 미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원자 속에서 빛이 나왔죠. 그래서 빛도 미세계, 원자 내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자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원자 핵이나 이런 것들이 미시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직접 원자 속에 있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빛이 입자 아니면 파동이어야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뉴턴이 맨 처음에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걸 생각할 때 왜 그랬습니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뉴턴은 1704년에 광학에서 빛의 색깔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하지 않아서 빛이 입자다 이런 빛의 입자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토마스 영이 이중설을 실험해서 빛의 간섭무늬를 확인했죠.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믿게 됐죠. 그 다음은 쭉 빛은 파동이라고 믿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죠. 맥스웰이 전자기 법칙을 정리하다가 그 전자기파를 이어냈는데 이 전자기파가 빛이 바로 이 전자기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전자기파 이론으로 예언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헤르츠가 실험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1교시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습니까?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의 양자화 조건 E는 HF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플랑크 자신은 이것이 흑체 복사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말고 이게 필요 없이 흑체 복사곡선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빛이 입자라는 성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더 결정적으로는 1923년에 전자와 X선을 충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돌이 무엇을 설명할 때하고 똑같이 설명이 되냐면 두 개의 당구공을 충돌할 때와 똑같이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컴퓨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입자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면 이걸 합해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시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빛이 입자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광전효과라고 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광전효과는 도체 표면에, 금속 표면에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진공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공관 양쪽에 이제 한쪽에다가는 양쪽에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공관에다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특히 전위차를 걸어줄 것 같으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 빛을 쪼여주면 한쪽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양극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도체 표면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나르는 게 무엇을 나릅니까? 에너지를 나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자한테 가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서 도체 표면을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이 전자기파라고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광전효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광전효과를 관찰했더니 도체에서 전자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현상이 몇 가지가 파동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빛을 쪼여주면 즉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쪼여주니까 전자가 바로 튀어나와요. 이게 파동이라고 한다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어찌어찌 전달돼 가지고 빛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나와야지 될 텐데 즉시 나온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빛을 쪼여줘 가지고 전자가 나오기만 하면 이때 빛을 단색광을 쪼여줍니다. 한 가지 색깔. 그 얘기는 뭡니까? 한 가지 진동수만 쪼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쪼여줘서 전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그 빨간색을 더 세게 더 센 빨간색을 보여줄 것 같으면 어떠냐? 그러면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지만 단지 전류만 더 많이 흐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그런데 그 튀어나오는 색깔을 진동수가 점점 작은 것으로 하면 어느 순간 전자가 안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리 센 빛을 쪼여줘도 전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색깔의 진동수가 임계 진동수가 있어서 그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쪼여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우리 특상대성 이론에서 많이 소개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또 신통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제 출생하고 죽은 연도를 비교할 것 같으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물리학이 발전한 이제 시대 순으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된 나라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발전합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는 1564년에 나서 1642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뉴턴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뉴턴은 언제냐면 1642년에 나서 1727년에 죽었는데, 그때 또 1642년이 여기 딱 갔죠.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을 한 맥스웰은 어떠냐면, 이건 영국 사람이었죠. 영국 사람이 1831년에 나서 1879년에 죽었는데, 그 맥스웰이 죽은 해 독일에서, 자,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물리학이 발달한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은 바로 1879년에 나서 1955년에 죽었는데, 이 1879년이 딱 일치하죠. 요거 재미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소개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3편의 논문을 썼다고 그랬죠. 그 3편의 논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 두 번째가 광전 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브라운 운동인데,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이 광전 효과 논문에서 간단하게 당시에 관찰된 광전 효과의 퍼즐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바로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 양자 조건을 이용해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너지 양자와 조건이 E는 HF죠. 그래서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다가 발견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광전 효과 퍼즐을 해결할 때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05년이죠. 그리고 에너지 양자와 광전 효과를 또 보호가 수소 원자 모형 만들 때 그때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광전 효과 설명을 위한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바로 뭐였냐면, 진동수가 F인 빛은 에너지가 에너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에너지를 나르는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퍼즐 어떻습니까?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바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슬치기 하죠. 구슬치기에서 탁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입자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빛을 쪼면 즉시 광전자, 이 빛을 쪼여서 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데, 이 광전자가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금속이 있는데, 금속이 있을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임계 진동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임계 진동수인 진동수를 갖는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이 에너지는 무엇 하는 데만 쓰이냐면, 이 에너지가 바로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일함수하고 같으면 그때는 전자가 바로 위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때 올라온 전자는 딱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진동수로 쪼여줄 것 같으면, 여기서 일함수를 뺀 만큼의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갖고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빛을 쪼여주면 빛의 진동수가 정해지면 딱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 진동수가 F인 빛을 쪼일 때는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이 입자라고 하는 증거가 됐는데, 그런 빛이 입자라는 증거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900년에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에서 이게 에너지 양자 조건이 나왔죠. 그리고 광전 효과 지금 설명했습니다. 빛이 에너지 양자 조건에 부합하도록 입자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아직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세 번째, 이때까지 하더라도 1905년의 광전 효과로 설명할 때도 사람들은 빛이 입자일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에서도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이게 어떻게 흑체 복사 곡선에 쓰였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설명할 때도 이게 빛이 입자라고 하니까 신통하게 이렇게 이용이 되네. 그렇지만 빛이 입자라고는 이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00년 전에 어떻습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게 극적으로 발표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자기파가 막 빛이라는 게 막 알려지고, 그러니까 빛은 막 파동이야만 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죠. 그런데 1923년에 드디어 컴퓨터 내 전자에 산란된 빛에 대한 실험이 나왔는데, 이때는 어떠냐? 이때 이것 가지고서는 빛이 정말 입자구나
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컴퓨터 산란이 무엇인지 보겠어요. 이 컴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빛이 입자인 걸 확인했고, 우리 전에 마이클슨 같은 사람은 이민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액선을 전자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실험은 절대적으로 빛이 입자해지만 된다. 전자기파가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빛이 입자거나 또는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우주에는 막 돌아다니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주선들이 전부 대부분 양성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산란을 좀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 앞에서 질량이 충돌하면, 당구공이 충돌하면 그것이 입자인 그 특징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당구공 충돌할 때 이건 우리는 이거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요거 보통 이제 탄성 충돌 문제를 할 것 같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선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 선운동량은 선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것의 성분별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X축 성분이 보존된다. 그래서 여기 충돌 전에는 이 경우가 지금 M2는 정지해 있고 M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는 M1 V1만 있고 충돌 후에 두 입자의 선운동량은 X축 성분, 그거 두 개 합한 것 같다. 그리고 Y축 성분은 어떻습니까? 충돌 전에는 0이니까 충돌 후에 두 개 더한 거, 그 성분을 더하면 0이다. 그리고 또 이거 탄성 충돌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두 당구공의 충돌에 대한 선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는데 빛과 전자의 충돌도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자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고 빛을 보낸다라고 하면 빛의 에너지는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우리 빛의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서 E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곱 C4승 이거 있었죠. 그때 이제 빛의 경우에는 정지량이 0이니까 빛의 운동량은 P는 C분의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여기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나 선운동량이 충돌 전에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것은 빛이고 아래에 있는 건 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 선운동량의 X축 성분이 보존되는 거, 그 다음에 Y축 성분이 보존되는 거, 그 다음에 총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경우에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X축 성분, 컴퓨터 산란에서 전자와 빛의 충돌해서 X축 성분에 이 보존된다는 것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선운동량을 좌변으로 하고서 양변에 C를 곱합니다. 그러면 PC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Y축 성분에 대한 것도 똑같이 선운동 C를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부터 바로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곱해서 더하면 P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할 것 같으면 HF는 HF 프라임 더하기 K인데 F 프라임은 뭐냐면 충돌 후에 빛의 충돌 전에 빛의 진동수가 F, 충돌 후에 빛의 진동수가 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K는 HF-HF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처음에 뭘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구한 식입니다. E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곱 C4승 이걸 여기다 운동 에너지로 여기다 치환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1식과 2식을 더하면 세타가 없어지죠. 그래서 P제곱 C제곱은 이렇게 파이만으로 이 파이는 어떤 각이냐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충돌하는
튕겨져 나오는 각이죠. 자,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삼식과 삼식을 사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떤 식을 구하냐면 또 P제곱은 P제곱, C제곱은 이런 식을 구하니까 이 5식과 6식이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무엇만의 식이 되냐면 요거 진동수, 충돌 전 빛의 진동수와 충돌 후 빛의 진동수, 그리고 파이는 뭐냐면 전자가 X축에 대해서 충돌해 나가는 각, 요거만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빛의 경우에는 항상 무엇이 성립합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 빛의 속도죠. 자, 이걸 이용해서 진동수를 파장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분해가지고 무엇으로 만드냐면 람다 프라임을 없앨 것 같으면 자, 요 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컴퓨터 산란식입니다. 이 식이 바로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의 빛을 쪼여줬을 때 쪼여준 빛의 파장과 쪼여준 다음에 충돌해서 나간 빛의 파장이 어떻게 달라요? 이만큼 달라지는데 우리 광학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빛은 또 파동은 어떻습니까? 매질이 같으면 어때요? 진동수나 파장이 변하지 않지요. 근데 언제만 변합니까? 매질이 변할 때만. 그래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 무엇이 변합니까? 바로 파장이 변하죠. 근데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장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질은 뭐예요? 진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죠. 매질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에 충돌한 빛의 파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충돌 후에 파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파장이 아니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되는데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턴 파장이다. 전자의 컴퓨턴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파장인데 이 컴퓨턴 파장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전자의 경우에 전자의 정지 질량과 여기에 H 플랑크 상수하고 여기다 광속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전자의 정지 질량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H바 C 값 그리고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람다 C는 MC분의 H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을 때 2파이 H바 C 그리고 MC 제곱 이렇게 하면 이걸 다 대입할 수가 있죠. 항상 우리 미시 세계에 있는 현대 물리에 있는 거를 숫자를 대입할 때는 바로 이 두 개만 이용할 거면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가 나오는데 이 파장이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 요거 피코미터죠. 그러면 요 영역이 바로 그 X선 영역이어서 컴퓨턴 산란을 시켜줄 때는 전자에다가 시켜줄 때는 바로 X선을 쪼여주면 이런 컴퓨턴 산란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두 가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토마스 영의 이중간섭무늬 그리고 제임스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인리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생 실험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빛이 파동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에너지 양자 조건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전 효과 이론 그리고 컴퓨턴 산란 여기까지 하면서 빛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고 빛이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빛이 파동인 것도 확실하고 빛이 입자인 것도 확실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거시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입자 아니면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미세계는 거시 세계와 다르다.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만이라냐? 사실은 미시세계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계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빛의 이중, 이걸 이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빛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세계에 속한 건 전부 다 파동과 입자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시 세계에 속한 것은 입자나 파동으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미시 세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전자를 보겠어요.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근데 전자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19세기 말에 발견이 됐죠. 그때 어땠습니까? 톰슨이 크룩스관 실험에서 음극선으로부터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때 거기에 크룩스관에 전자가 입자다라고 하는 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자는. 그리고 입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뭐였어요? 크룩스관에다가 여기다가 장애물을 만들었을 때 그림자가 진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 뒤로 그냥 당연히 입자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24년에 빛이 입자라면, 이게 빛은 파동이라고 다 믿었는데 그게 입자라면, 입자라고 다 믿은 전자가 파동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3년 뒤에 데이비슨과 거모라고 하는 두 미국 사람이, 그리고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도 톰슨이죠. 근데 그 톰슨하고 이 톰슨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 있습니다. 이 톰슨이, 데이비슨, 거모, 이 톰슨이 실험합니다. 무슨 실험하냐면 전자를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간섭무늬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간섭무늬가 나오면 무슨 증거라고 했습니까? 파동인 증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이건 거시에게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미시세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자하고 빛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원자 뭐든지 미세계에 속한 것은 전부 다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드브로이가 전자를 파동이라고 생각한 그런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개되었는지 하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유명한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는데, 솔베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건 벨기에 출신의 화학자이면서 큰 사업가인데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번 돈을 그냥 자기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복지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결심하고 물리와 화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전 재산을 기증하고서 3년마다 한 번씩 세상의 물리와 화학 이쪽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벨기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1912년마다 12년부터 3년마다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솔베이 회의라고 하고, 이 솔베이 회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이게 어떻습니까? 20세기 초에 이 물리학이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들이 바로 이 솔베이 회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1년 제1회 솔베이 회의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변환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로렌츠가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아주 선도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솔베이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여기 로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가 있냐면 여기 퀴리 부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랑크가 여기 있습니다. 플랑크.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드브로이의 형이 여기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더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인슈타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1911년만 하더라도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학자들 팀에 낀 겁니다. 그렇지만 저 옆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아인슈타인. 근데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제5회 솔베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네, 여기서는 이제 자리가 좀 달라집니다. 요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턱 앉아 있습니다. 1927년이면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1915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이제 발표되는데 바로 그 뒤에 일반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그 뒤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로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퀴리 부인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플랑크가 여기 있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보어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프턴도 여기 있어요. 컴프턴 산란한. 그리고 여기에 슈레딩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렉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자역학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을 때 슈레딩거,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디렉, 이렇게 세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울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파울리도 아직 우리는 배우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을 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을 위한 하이젠베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드브로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1회는 드브로이 형이 있었죠. 여기 드브로이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이 드브로이도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드브로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1929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형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1910년에 파리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죠. 근데 형이 솔베이에 가서 무슨 얘기를 소개해 줬냐면, 파동인 줄 믿고 있던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드브로이가,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파동일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파리대학 기초과학과에 또 입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전자도, 입자도 파동일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1924년에. 그런데 뒤이어서 바로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 3년밖에 안 걸렸죠. 이때 진짜로 전자가 파동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드브로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파 이론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드브로이는 어떻게 물질파 이론을 전개했을까? 먼저 우리 특성대성 이론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었죠. 자, 이 식인데 이 식을 빛에다가 적용하면, 빛의 광자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빛의 경우에는 정지질량 E니까 여기서 E는 PC가 성립하죠. 그리고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뭐였냐면 E는 HF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하냐면 광자의 선운동량을 이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선운동량은 C분의 2죠. 그래서 선운동량은 C분의 2니까 E 대신에 HF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C분의 F가 바로 람다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빛의 선운동량은 람다분의 H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우리 전자에도 적용을 해서 전자의 파장, 선운동량이 P인 전자는 우리가 그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파장으로 대표해야 되겠죠. 그 파장이 P분의 H로 주어진다고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걸 제안을 했는데, 데이비슨과 조모가 진짜 전자 회절 실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정체에다가 전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전자를 측정을 했더니 거기서 무엇이 보였어요? 진짜 간섭무늬가 보였는데, 그 간섭무늬가 보인 파장, 전자의 파장을 계산하니까 드브로이의 물질파에서 이어내는 파장과 똑같은 파장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슨과 거머가 실험을 했는데, 이때 데이비슨은 교수였고 거머는 학생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 이 사람만 받고 이 사람 못 받고 톰슨이, 아까 얘기했죠, 영국의 톰슨이 같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1937년에. 그래서 1927년에 수행된 실험 때문에 받았는데, 요걸 톰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국에서 이제 이 실험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톰슨의 아버지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톰슨은 무엇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전자가 입자다, 또는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들 톰슨은 이 전자가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가지고 또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받기 참 좋죠. 그래서 전자 하나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자의 이 간섭무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했더니 전자가 이제 그 스크린에 충돌하는데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처음에는 간섭무늬 보이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회절 현상이 분명하게, 또는 간섭무늬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 점으로 땅땅땅땅 찍히니까 요거는 전자는 좀 이상한 파동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실험을 무엇에도 했느냐? 광자에도 했습니다. 빛을 아주 약하게 했어요.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는데 마치 빛의 광자가 하나씩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것과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점점점 찍히는 게 광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찍혀가지고 회절무늬가 나온다. 말하면 광자의 간섭무늬와 전자의 간섭무늬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자가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처음에 전자는 그냥 조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입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누구도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데이비슨, 거머, 조지 톰슨이 회절무늬를 관찰하면 이게 바로 입자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나 중성자나 알파 입자 모두가 다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시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고, 거시세계를 설명한 방법으로는 미세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거시세계를 설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이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무엇입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을 거시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풀지요. 풀면 무엇을 구합니까? 대상 입자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하죠. 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세계를 기술하는 이제 기본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게 양자역학인데,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초기에 1925년, 1926년 양자역학이 발표될 때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표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발표한 것은 행렬역학,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은 파동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연에 대한 기술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강의가 시작한 학기 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기원전 3세기에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상세계하고 지상세계가 지배하는 법칙이 달랐습니다. 천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천상법칙, 이건 모든 물체가 완벽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지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지상법칙, 그래가지고 움직이던 물체도 결국에는 정지한다 뭐 이런 거였죠. 이거 가지고 세상 사는데 뭐 전혀 지장 없이 모든 자연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17세기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뭘 알았습니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전부 다 동일한 한 가지 법칙으로 지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 기본 법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자, 이게 이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세상을 기술하는 방법이 우리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시세계와 미세계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 기본 법칙이 다른.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은 바로 뭐냐면 뉴턴 역학이고, 미세계의 기본 법칙은 양자역학인데,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배우지가 않지만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은 같은데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뉴턴 역학에서 사용이 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전혀 다른 방정식이 이용이 되지만 그 전혀 다른 방정식을 유도한 그 핵심은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턴 역학으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불확정성 원리인데, 불확정성 원리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죠. 독일 사람이죠. 자, 불확정성 원리, 양자 역학을 수립한 공로로 1932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 하이젠베르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상상이 가능한 원자 모형은 바로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결함이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이건 가능한 걸 상상한 거죠. 그런데 그게 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25년에 행렬을 이용한 양자역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용하기가, 당시에 물리학자들은 행렬을 이용한 수학 분야를 선형대수라고 하는데, 선형대수는 수학자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 뉴턴은 미분학과 적분학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수학에 미분과 적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미분과 적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에는 수학자들은 이미 수학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면서 선형대수는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연에 어디에 적용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양자역학이 바로 그런 행렬을 이용한 선형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당시에 이런 선형대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양자역학을 이제 별로 잘 적용을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들을 물리학자들이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1925년에 행렬역학이라는 양자역학을 발표했는데,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원리를 이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미세계에 대한 경험 법칙이에요. 자, 그런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느냐,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에요. 근데 이 기본 법칙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경험 법칙 발견은 힘이 됐죠.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유명한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핵분열이 발견되죠. 핵분열 발견하고 나서, 핵분열이 바로 뭐냐면 우라늄 원소가 둘로 쪼개지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두 개 쪼개지니까 어때요? 우라늄은 원자번호가 92짜리인데 92짜리가 원자번호가 50짜리하고 뭐 30짜리 이렇게 쪼개지니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주기율표에서 여기에 그 원자량 있죠? 원자량 더해볼 것 같으면 쪼개진 놈의 원자량이 우라늄의 원자량보다 훨씬 작아요. 질량이 없어졌어요. 특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제곱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던 독일에서부터 그 망명한 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그거 보고서 바로 알았습니다. 야, 이것은 폭탄에 이용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하이젠베르크는 진짜 독일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그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하이젠베르크가 마음만 먹는다면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원자폭탄 개발에 하이젠베르크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에서 불확정성이란 뭐냐? 이건 통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 구하죠. 평균은 어떻습니까? 측정값이 쭉 있으면 다 측정해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죠. 그랬을 때 불확정성은 우리 평균을 x라는 측정값 평균을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면, 불확정성은 델타 x라고 표시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에서 x의 평균을 빼가지고 그것을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해서 제곱근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 제곱한 걸 빼가지고 제곱근 취한 것과 같아요. 이건 바로 이 두 식이 같다고 하는 건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x 빼기 x의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요 속을 이렇게 전개하면,
자, x제곱의 평균은 x의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평균의 제곱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뺄 것 같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건 통계에서 바로 이렇게 구한 것은 통계에서 표준 편차하고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란 만약에 어떤 측정시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평균값에서 좌우로 30 몇 %만큼 있는 그 범위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이 표준 편차를 정의한 것과 불확정성을 정의한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하나는 x고 또 하나는 선운동량의 x 성분입니다. 그래서 x의 불확정성과 px, 선운동량의 x 성분의 불확정성의 곱은 2분의 h바보다 크다. h바는 뭔지 앞에서 소개했었죠. h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 불확정성 원리는 아무데나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요. 양자역학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고 그냥 확률적으로만 뭘 정한다더라. 그것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야.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x하고 px를 두 개를 다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h바는 굉장히 작은 수인데 만약에 두 개를 다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으면 두 개의 불확정성의 곱이 0보다 커야지 되는데 이게 0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는 x하고 px 사이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x하고 y하고 py 사이에도, 그 다음에 z하고 pz 사이에도 성립합니다. x하고 y 사이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px와 py 사이에도 성립하지 않아요. x와 py 사이에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과 선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이 0이 아니다는 얘기고, 그건 둘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미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로 이거는 양자역학을 발표한 다음에 1927년에 불확정성을 알게 됐는데, 그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이유는 양자역학으로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입자를 파동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파동을 설명하는 식이 이렇게 됐죠. 자, 이건 뭡니까? 우리 K는 파수였는데 파수는 파장분의 2파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파수분의 2파 요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운동량은 아까 그 운동량을 람다분의 h 이렇게 한 게 그게 바로 h바 k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h바 k는 2파이분의 h하고 람다분의 2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은 h바 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저 오메가로 표시할 거면 각진동수죠. 어떻게 표시돼요? 오메가는 E는 hf인데 그거는 h바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 조건이죠. 그랬을 때 이걸 파동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선운동량이 한 값으로 딱 정해집니다. P라는 요거는 선운동량의 진동수와 파장이 딱 정해지죠.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무한대다. 0이다. 딱 정해지니까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운동량 값은 하나로 딱 정해져서 델타 px는 0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든지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델타 x는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죠. 둘을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한대야 되죠. 0에다가 0이 아닌 유한한 수를 곱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px가 0이면 그러면 델타 x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다 있을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x와 델타 px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동으로 어떻게 입자를 설명하느냐? 이건 바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 파장의 파동들이 다 섞여 있으면, 우리 파동 배울 때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때는 이제 델타 px가 하나로 px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델타 px가 0이 아니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런 웨이브 파켓, 파속을 만듭니다.
그래서 범위가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델타 X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델타 X하고 델타 PX를 곱하면 2분의 H바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불확정성 원리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H바가 들어가죠. 이 H바가 무엇의 차원을 갖냐면 각운동량의 차원을 갖습니다. 차원은 우리 앞에서 차원 분석에 이용이 됐었죠. 차원 분석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양은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상대성 이론을 하는데 에너지하고 질량 사이를 관계식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mc 제곱하고 mc 3승하고 mc 4승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금방 차원 분석 가지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원이 같으려면 여기에 질량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속도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의 차원은 이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mc제곱이 맞다. 이런 식으로 차원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우리 플랑크 상수의 차원을 우리 한번 구해보면 P는 H바 K 할 것 같으면 차원 금방 할 수, 이 P는 H바 K라는 데서부터 우리 H바의 차원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H바의 차원은 선운동량의 차원을 어때요? 이 파수의 차원으로 이제 나눈 것인데 파수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파장분의 1이니까 길이분의 1이죠. 그래서 파수분의 1은 길이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H바의 차원은 선운동량의 차원에다가 길이의 차원을 곱한 것이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각운동량의 차원과 같죠. 그래서 이 H바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각운동량의 단위로 이용이 됩니다. 미시세계에서 각운동량을 표시할 때는 바로 이 H바로 표시하는데 곱해서 차원이 가운동량이 되는 두 물량 사이에는 불확정성 원리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X하고 PX 하면 가운동량 차원이죠. 이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델타 E하고 델타 T 하면 에너지하고 시간을 곱해도 역시 가운동량 차원이 돼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각운동량하고 각하고 하면 각은 차원이 없죠. 이게 가운동량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불확정성 원리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원자 핵에서 불안정한 원자 핵에서 알파선 나오고 베타선 나오고 감마선 나오죠. 베타선은 전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던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럼 아주 설명이 잘 됐어요. 뭐가 설명이 잘 되냐면 원자 번호가 원자 핵에 있는 질량수하고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 원자 번호보다 더 많은 수의 양성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량하고 원자 번호하고 차이수만큼의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원자 번호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으려면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원자 핵의 크기보다 크기 안에서는 어떤 값을 갖든지 하니까 불확정성의 제일 큰 값은 원자 핵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5페르미쯤 된다고 하겠어요. 페르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전자의 선운동량 불확정성을 바로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H바 C가 200 MeV 페르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되겠어요? H바를 델타 X로 나눈 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H바 C 나누기 델타 X C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 H바 C는 197.3이고 아까 델타 X가 5페르미였죠. 그러면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적어도 197.3 나누기 5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델타 E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C를 곱해야 되니까 델타 E는 여기다 C를 곱하면 이게 200을 5로 나누면 40 이건 20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하면 40mb 이렇게 되죠. 여기 델타 X를 10으로 한다면 여기 20mb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20mb니까 20mb보다 더 커야지 되니까 전자의 에너지 자체는 요거보다 더 불확정성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근데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1 MeV. 이거보다 더 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전자의 에너지의 최대값은 20 MeV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런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는 전자는 절대로 원자핵 속에 원래 있다가 나오는 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전자는 원래 원자핵에 있던 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불확정성 원리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떠냐? 중성자가 저절로 양성자하고 전자로 바뀌는데 이때 바뀌어서 생긴 전자는 원자핵 속에 절대로 있지 못하고 바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 분계의 원인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거시세계를 설명할 때는 무엇으로 설명했어요? fx는 dt제곱분의 d제곱 x로 설명했죠. 자, 이걸로 설명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xt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xt를 구하면 바로 무엇이 정해집니까? pt가 정해지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델타 x도 정해지고 x도 정해지고 p도 정해지니까 동시에 정해지죠. 그래서 델타 x는 0, 델타 p는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반드시 0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미세계는 어떻습니까? 델타 x하고 델타 px 곱한 놈이 반드시 2분의 h보다 더 커야지 되고 x로부터 xt로부터 pt를 물체의 위치로부터 선운동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게 미세계가 거시세계와 다르다고 하는 아주 완전히 다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가 거시세계의 자연법칙을 미세계에 적용을 해서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을까? 지금까지 쭉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868년 어떤 해입니까? 선 스펙트럼의 파장 지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1888년이 무슨 해입니까? 이때 리드베리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톰슨의 원자 모형이나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나왔죠. 근데 19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가 나왔죠. 그리고 19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했죠. 그리고 19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된 원자가 아니었죠. 그랬더니 1913년에 어땠어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오고 리드베리 공식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1923년에 우리 무엇을 알았습니까? 네, 컴퓨터는 산란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빛도 입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구한 것이죠. 그리고 1924년에 어땠습니까?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왔죠. 그래서 미세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자와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우리는 안 배웠지만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행렬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인데 이게 미분방정식 형태로 양자역학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1927년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하고 전자 회절 실험도 1927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가 이제 한 것인데, 하이젠베르크는 어떠냐?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니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휴양을 갔습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헬골란트 섬이라는 데로 휴양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왔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괴팅뱅으로 달려와가지고 뭔가를 좀 계산해서 썼어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원자를 설명하는데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같은 그런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게끔 가정을 세우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한 거였죠. 근데 그건 도대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측정값이 무엇인가?
그 구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인가? 그 구할 수 있는 값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전자 상태 변환되는 확률을 대표하는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표를 만들었더니 어떤 표에서 뭘 곱했더니 뭐가 나온다. 이런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신통한 규칙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걸 보고서 그때 지도교수인 막스 보른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선형대수에서 배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에 배운 내용으로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렬역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 내용이 물리학자들에게 생소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별 파급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1925년에 나온, 이렇게 해서 1925년에 행렬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행렬역학에 대한 논문 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거 했는데,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수소 원자나 다른 원자들한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달리 슈레딩거는 당시 물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의 양자역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표현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개가 이제 나중에 같은 것이라고 밝혀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궁금하면, 우리 이 차 교수의 인하대 물리 2에 볼 것 같으면, 자, 그 내용, 어떻게 해서 두 개가 같은 것이고, 이런 거 하는 게 좀 잘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그거 이제 공부해 보세요. 자,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슈레딩거는 어디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 그 다음에 1926년에 슈레딩거가 이제 파동역학을 하는데, 우리 하이젠베르크는 1932년에 노벨상 받고, 슈레딩거는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전쟁 중이어가지고, 요 두 개가 같은 해, 1933년에 수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 양자역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영국의 디렉, 요 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 디렉,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 세 사람이 같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 이 사람은 스위스 추리 대학, 이 추리 대학이 어디입니까? 아인슈타인이 다닌 데죠. 스위스의 추리 대학 교수일 때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드브로이 물질파가 제안이 된 거죠. 그런데 청중 중에서 파동을 설명을 하려면 파동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것을 한번 미세계에 있는 전자에도 적용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몇 주 만에 원자에 적용할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행렬역학은 우리 인하대 물리에서 인하대 물리 두 학기 배우는 물리에서 양자역학 부분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도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그런데 이 슈레딩거의 양자역학, 이건 파동 방정식은 이제 금방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이 인하대 물리를 볼 것 같으면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흥미 있으면, 관심 있으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926년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성공적으로 담은 내용을 이제 발표하고, 이 논문을 이제 파동역학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이건 진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정받고, 슈레딩거는 바로 베를린 대학 교수로 부임했는데, 당시에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학 중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하고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를린 대학 하면 그냥 독일에 있는 대학 위에 저 꼭대기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총장은 총리나 뭐 이런 사람하고도 급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는데, 이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그 나치 때문에 독일을 떠났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1956년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파동방정식 유도 이미 전에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파동을 대표하는 식은 우리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K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파수니까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T 주기분의 2파이죠. 그랬을 때 요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요게 나왔죠. 똑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번 미분한 것을 k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 똑같아서 요걸 딱 빼줬죠. 빼줘서 0 한 게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이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오메가 제곱분의 k제곱이 바로 v제곱분의 1에 해당했죠. 그래서 파동방정식 속에는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있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바로 물질파에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도 바로 이런 똑같은 식으로 대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수나 이런 거 했죠. 근데 이 파수가 무엇과 연결이 됐습니까? 선운동량과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진동수는 무엇과 연결이 됐어요? 에너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K 제곱 파이 아까 파동할 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요 놈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H 제곱분의 P 제곱 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 제곱 푸사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H 바 제곱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푸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했더니 바로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오메가 튀어나오면 이게 바로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에너지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요 놈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 푸사에는 IH바 파셜 T분의 파셜 푸사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얻었는데 이것을 무엇에 적용시키냐면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구했던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이게 무엇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데 여기다가 푸사를 양변에 곱합니다.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P제곱 푸사의 대신에는 이걸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똑같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은 당시에 굉장히 많이 풀었고 잘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도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아주 잘 많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파에 적용하는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알려졌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면서 곧바로 원자에 적용이 되고 원자 핵에도 적용이 되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그 결과들이 퍽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뉴턴 역학이 처음에 나온 다음에 뉴턴 역학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에 적용됐다고 했습니까? 무엇에 적용됐다고 했냐면 뭐예요? 헨리 해성. 헨리 해성한테 뉴턴 역학이 적용해가지고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 헨리 해성 옛날에 17세기에는 헨리 해성 나오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는데 헨리 해성이 나타날 시기를 5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놨다고 그랬죠. 뉴턴 역학에 의해서 어디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뉴턴 역학의 위력은 무엇으로 이렇게 확실해졌다고 했습니까? 바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천왕성을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천왕성의 궤도로부터 해왕성을 뉴턴 역학에 의해서 해왕성이 새로운 별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언했더니 바로 딱 그 예언한 대로 봤더니 거기에 해왕성이 있었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걸 알았다는 것처럼 슈레딩거 방정식도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있다 이걸 적용해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느냐? 바로 당시에 알파 붕괴. 원자 핵에서 알파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했더니 바로 깨끗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별별 거 다 만들죠. 스마트폰 만드는 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휘어지는 텔레비전까지 만들죠. 바로 이 양자역학이 미세계를 제대로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핵연력학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발표한 파동력학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슈레딩거 방식 이렇게 생겼죠.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엄청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엄청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이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1927년에 슈레딩거가 이제 증명을 했지만 그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양자역학을 잘 알게 된 다음에는 양자역학의 기본 이론을 아주 그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자역학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제 우리가 현대인을 살아가면서는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리로 우리 머릿속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학기 동안 이거 배우느라고 이렇게 듬성듬성 배우지만 여러분 중에서 관심이 있거나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걸음부터 할 것 같으면 양자역학도 절대 어렵지 않은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12주 강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